이렇게 수확을 마친 커피 체리는요, 저희가 마실 수 있는 상태로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체리 안에 씨앗을 커피로 내려 마시는 거, 이게 이제 체리의 과육을 벗겨내는 작업부터 합니다. 커피 생산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물이나 일조량, 습도 뭐 등등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공 방법은요, 과거 몇백 년 전부터 아니 몇십 년까지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변해왔던 것보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다양한 방법과 실험적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코스타리카를 필두로 해서 에티오피아, 뭐 과테말라 이런 여러 나라에서 무산소 발효라고 해서 요즘 아주 핫한 공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와인에서 보졸레 누보 만드는 그 와인법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 무산소 발효 공법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컵 오브 엑설런트 같은 굉장히 커피의 큰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서 아주 핫한 가공 방법으로 이게 떠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이러한 방법들이요, 새로운 요리법의 하나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이제 건강함하고 연결된 그 안정성의 문제가 아직 좀 해결이 좀 안 되었다라고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신뢰하는 모 회사 세미나에서 제가 같은 생각을 가졌었던, 저랑 여태까지 같은 생각을 가졌던 분이 현재 에티오피아 국영연구소에서 연구되는 무산소 발효법의 가공 방법 연구에 대해서 이제 보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가공 방법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식을 그 세미나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를 제가 듣고서, 제가 이렇게 저의 선입견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좀 넓게 좀 열어놓고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져보기로,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듣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커피를 마셔보면, 정말 와인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정말 와인 같다라는 말이 딱 맞는데, 신맛하고 그 과일의 그 뉘앙스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발효치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꼭 다룰 커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마셔볼 기회도 아마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거에 했었던 가공 방법에 대한 것들을 먼저 여러분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공 방법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사실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강에서는요, 여전히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의 이 새로운 가공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에 대한 거를 이번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데, 거기에 똑같이 여러분의 의견을요, 학번하고 이름 쓰고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그 학생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찾아보고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댓글 이렇게 공유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클래식한 가공 방법을 먼저 좀 보겠는데요. 예전부터 있었던 방식이고 책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봤었던 가공 방식일 거예요. 커피 체리의 과육을 처음 먹었죠.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초창기에 과육을 먼저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음료로 마시게 되면서 처음에는 커피 체리를 통째로 차처럼 물에 끓여서 마셨대요. 이제 우리 보리차 끓이는 것처럼 통째로 물에 끓여서 마시게 됐는데, 그 후에 지금도 보리차요, 우리가 약간 말린 보리를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려진 체리를 차로 끓여서 마시면 다른 맛이 난다라는 거를 아마 이제 여러 세월이 흐르면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참 애매한 게요, 이게 누가 처음 과육을 벗기고 그것도 씨앗을 로스팅이라는 방법을 해서 먹었는지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예멘에서 바라방지 위에서 과육과 파치먼트 벗겨가지고 이제 찌거나 아니면 살짝 볶아가지고 얘를 수출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된 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씨앗을 먹게 된 건 아마 과육을 먹게 된 거 다음일 것 같고요. 당연히 과육을 먹게 된 다음이고,
이렇게 우연하게 그 수확을 마친 그 커피 나무가 처음에는 장작으로 쓰였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음 커피 나무 수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얘를 이제 꺾어 가지고 장작으로 썼을 건데, 이 장작으로 쓰 썼을 때 말라붙은 체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거를 먹게 되었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얘가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다 없다는 이제 자유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제 로스팅이 되었다라는 건 아마 우연하게 이렇게 발견된 그 열원으로 썼다가 타닥타닥 튀는 그 소리와 함께 커피 그 체리 로스팅 되는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아마 이렇게 됐다라는 게, 저는 사실 좀 그걸 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주 궁금했던 사항이라서 여러 권의 책을 사실 봤거든요. 이번에 그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면서 굉장히 특히 이제 두세 권의 역사책을 좀 더 봤는데, 아직도 저는 명쾌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답을 찾게 되면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어쨌든 사람들은요, 과육을 벗겨 가지고 씨앗을 로스팅을 하면 더 맛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가공 방법이 좀 더 발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이제 같이 이제 물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에서는요, 커피 체리를 그냥 말린 후에 과육이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말리면 그걸 다시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파치먼트를 말리는 작업을 했었던 방법들을 오랫동안 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방법을 저도 이게 이제 어떤 방법이 우리나라에 비슷한 방법이 딱 생각이 났었는데,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요, 태양초라고 해가지고 고추 널어서 말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매운맛이 나는 고추가 태양의 그 햇볕을 받아서 단맛이 좋은 고추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면 그 포도를 말리면 건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포도가 더욱 단맛이 나는 거, 이런 거가 아마 커피 체리가 가진 거를 바깥에다가 말렸을 때 단맛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맛을 바깥에다 널어서 극대화시키면 장점은 단맛이 좋아진다라지만 단점이 있어요. 파티오라고 불려지는 이제 바닥 같은 곳에서 말리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안전하게 테이블을 통해서 얘를 이제 말리는데, 이렇게 그 수분율이 12% 전후로 말려질 때까지 이렇게 말리다 보면 벌레가, 이게 단맛이기 때문에 벌레가 꼬일 가능성도 있고요. 기타 이물질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수입한 콩들을 핸드픽을 현장에서 하다 보면 시멘트 조각부터 시작해서 별별 게 진짜 다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핸드픽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바닥에 널어서 말리는 거가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품질의 균일성이 낮다라는 절대적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 이제 사람들이 커피의 품질을 따지고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좀 더 균일성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 방법들이 이제 좀 이렇게 무시당하고 약간 좀 이렇게 옛날 방식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걸 찾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행은 돌고 돌아가지고, 처음에는 유행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 방법을 썼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너무나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외면을 했다가, 요즘에는요, 다시 이 커피의 쓴맛이 아니라 단맛을 찾는 게 유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적 가공법이 건식법, 이제 드라이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추럴 가공법이요, 옛날에 그 인기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요즘에는 아주 인기가 있는 가공법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내추럴 가공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내추럴 가공 방식의 커피가 오히려 훨씬 더 비싸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이 내추럴 가공 방법에서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단점을 가격에서 이 단점을요, 가격을 선별해서 팔 수 없다라는 그 점, 아주 그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그 워시드 방법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한 워시드 방법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수확한 열매를 먼저 우리나라 그 공중 목욕탕 있잖아요. 그 대욕장 같은 데다가 먼저 큰 욕장 그 욕장 같은 데다가 이제 다 수확한 걸 집어 넣으면 얘가 잘 익은 열매는 가라앉고요. 벌레 먹거나 아니면 잘 안 익은 것들 미숙두라고 불려지는 것들은요. 위로 붕붕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붕붕 뜨는 것도 있고 가라앉는 것도 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층이 이제 나눠져요. 그러면 잘 익고 좋은 열매는 상등급으로 구분해서 따로 떼고요. 그다음에 중간 거는 또 중간 거대로 분류해서 따로 떼어 놓고 그다음에 위로 뜨는 것들은요. 이제 얘를 상품적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셔요. 커피 생산국들은요. 대부분 이제 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보다 다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좋은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지 그 자국민들의 커피를 마시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현지에 가가지고 커피 좋은 거 마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커피를 좋은 거를 못 마시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등급 분류를 그 물에다가 넣어서 등급 분류를 하고요. 등급 분류별로 이제 모아가지고 가공을 이제 따로따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과육을 벗겨내요. 이제 지금은 이제 펄퍼 또는 디펄퍼라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과거 이용해서 이제 그 과육을 벗겨내는데요. 예전에는 없었겠죠. 이렇게 기계가 없거나 아니면 기계 살 돈이 없는 곳.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서 여자들이 이거를 다 치아로 이로 다 갈궈가지고 과육을 처음에 벗겼대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지금 할머니들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치아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그때 다 과육을 벗기면서 치아가 산하고 당분에 의해서 다 삭아서 없어진 거래요. 좀 슬프죠. 그래요. 지금도 그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는요, 커피 산업이 그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국가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적 사업이고요. 어린 아기 때부터 아주 나이 들을 때까지 이를 돕지 않으면 진짜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커피를 소비하는 국가들이요. 이런 생산 국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서스터너블 커피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더 나가서 환경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환경, 그리고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 다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서 이 서스터너블 커피가 공정무역 거래, 그다음에 유기농 커피, 열대우림 동맹, 버드 프렌드, 파트너십 커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좀 이제 잘 지켜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말이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항상 매일 즐기잖아요. 커피를 한국 사람들 성인만 해도 365잔을 마신다라고 하니까 이게 성인이 아닌 그 안 마시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실제적으로 커피를 굉장히 여러 잔을 마시는데 이렇게 매일 그 즐기는 커피가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생산자 그리고 미래의 자손한테 남겨줄 환경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더 발전되고 이러한 그 서스테너블 커피 이런 것들이 운동들이 더 발전되고 더 보호해야 된다고 저도 사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워시드 방법으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과육을 펄퍼로 그 체리를 이제 벗겨내고 나면요. 커피 체리는요. 콧물처럼 진짜 콧물 같아요. 근데 약간 끈적이는 점액질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붙어 있는 점액질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물에 넣어서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액질을 발효를 통해서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기타 등등에다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 투자해야 돈도 없죠. 그래서 이런 돈을 어디에서 받아왔냐면 이제 커피를 주로 소비하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의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환경적인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이 발효에 사용되는 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독성을 pH 농도 때문에 독성을 가진 그냥 폐수로 버려진다라는 거가 대두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면서 아주 말이 많아졌어요. 뭐 그래서 뭐 일본이 나쁘다, 뭐 미국이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이 말이 많지만 뭐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 워시드 가공 방법의 커피가 그냥 워낙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워낙 많은 양의 생산량이 있는 브라질 같은 그러니까 커피 양 생산량이 워낙 많은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워시드 가공법은요 거의 모든 지금 생산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산국에서는요, 워시드로 생산을 하게 되면, 가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균일한 품질로 커피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아주 매력적인 그 장점 때문에요.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국에서는요, 워시드 커피를 선호하는 이유가 산미가 굉장히 좋고요. 잔맛이 없는 아주 커피 고유의 맛을 잘 즐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안정된 커피의 맛을 선호한다, 보장한다라는 점에서 이걸 이제 서로 윈윈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그 방법들, 워시드 방법들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까 이제 브라질 같은 곳에서는 워낙 커피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커피를 그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 지금 좀 줄어서 이제 30%좀 미만으로 좀 줄었는데 이렇게 워낙 많은 그 생산량을 한 국가에서 광활한 곳에서 기계 수확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체리들이요. 우선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통 방식도 사실 어렵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워시드 방법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방식이 이제 세미 방식인데요. 처음 이제 얘를 워시드 방법처럼요 수조에 넣습니다. 그래서 커피 체리의 등급을 워시드 방법처럼 나누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육을 벗기는 것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워시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식의 드라이 방법으로 그 점액질이 남아있는 거를 워시드 방법에서는 얘를 발효를 시키는데 얘는 발효를 시키는 게 아니라요. 점액질이 붙어 있는 그대로 파치먼트를 햇볕에다가 널어서 말립니다. 그러면 전통 드라이 방식처럼요. 단맛하고 바디감은 높아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약간 벌레들이 꼬이는 결점들이 확률은 좀 있겠지만 그 완전한 드라이 방식보다는 그 확률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들을 좀 가지고 와서 이 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세미 워시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세미 워시드 또는 세미 내추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책에서는 그 세미 내추럴이라고 이제 그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 방식 이외에도요. 펄푸드 내추럴과 비슷한 그 지금 이제 제가 브라질에서 하는 펄푸드 내추럴하고 비슷한 방식의 허니 프로세스 방식이 있는데 이 허니 프로세스 방식을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길링바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미워시드 방식들이 요즘 굉장히 이제 핫한 방식들로도 나오고 있고요.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많이 사용이 됐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제 핫하다는 방식, 무산소 방식 있잖아요. 무산소 발효 방식. 이런 방식들이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방식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댓글 이제 남겨주시고요. 당연히 정답 없으니까 자유스럽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공 방식을 통하고 난 다음에 배에 실리기 전에요. 한두 달의 휴지기를 거쳐요. 안정기를 거치고 그다음 파치먼트를 제거하는 도정을 거쳐서 등급 평가를 받아요. 우리나라도 쌀 농사를 짓고 나면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쌀 어디서 생산했는지 또 누가 생산했는지에 따라서 생산지나 생산자에 따라서 더 좋은 쌀이냐 아니냐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요. 그 다음에 그 농산물의 가격이 이제 달라지는 거가 얘도 똑같이 커피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부터요 내려오는 커피 의 등급 기준은 생두가 크기가 크면
품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일이 크면 맛있다라고 하는 방식처럼 이제 그렇다라는 이제 그 등급 방식을 그대로 많이 이제 쓰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콜롬비아, 케냐, 하와이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크기의 등급을 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등급 분류를 하면서 뭐를 사용을 했냐면 채를 이용해서 그 채 구명에다가 크기별로 이제 번호를 매겼고요. 그 번호를 매긴 거를 등급으로 하고 그 크기가 크면 그러니까 커피의 크기가 크면 번호가 높아지고 그 번호가 높아지면 등급이 높아지고 등급이 높아지면 곧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과거의 방식이라고 방식의 첫 번째 방식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크기가 아니라 나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좀 나눌 거야 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테말라나 코스타리카, 멕시코,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은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면 밀도가 좋아져서 맛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높은 등급을 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방식 하나는 에티오피아가 대표적인데요.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서는 생두가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생두 300g 속에 결점두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크기에 따라서 밀도, 그 해발 고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생두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점두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얘가 이제 등급을 나눠줬다라면 지금은 요즘엔 어떻게 하는 게 요즘 더 신빙성이 있냐면 그리고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도 사실 생두 굉장히 구매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등급에 따라서 얘가 그레이드 1이야 2야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요즘에 더 중요한 거가 시장 경제에 있어서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드 2 등급, 그레이드 2 등급을 받은 게 그레이드 1 등급을 받은 것보다 더 비싼 생두도 훨씬 많은 거를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그 나라별에 따라서 그 등급이 다른 거는 이제 다음에 저희가 그 나라별 생두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커피 재배, 커피 나무에서부터 커피 재배, 수확, 가공 하는 거 그리고 약간의 이제 등급을 어떻게 러프하게 나누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요. 제가 1차 시, 2차 시, 3차 시에 각각 영상 하나씩을 올려놨거든요. 얘를 이제 수업 1차 시 끝나고 보시고 2차 시 끝나고 보시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업 끝에 한꺼번에 사실 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그 인도네시아에서 커피 수확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정말 힘들게 이걸 수확하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이거 영상 보면서요. 제가 이제 우리가 힐링하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힐링하는 이 커피가 이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힘든데도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짜 정말 정말 힘들겠다. 이 영상 보면 정말 힘들겠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루 종일 고단한 이 반복되는 일을 하는 거가 이 일을 함으로써 가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꿈을 안고서 일을 합니다. 이런 정직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일한 걸로 저희가 이렇게 한 잔의 힐링의 커피가 마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3강에서 봐요. 정말 늦게까지 저도 하느냐고 얼굴에 아마 다크서클이 발밑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3강에서는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